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시켜주신 김지혜라고 하고요. 오늘 우선 저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들려드릴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롤로그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갑자기 마흔에 왜 소설을 썼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글을 쓰셨어요? 뭐 어디 가서 배우셨나요? 아니면 글 쓰는 루틴 같은 거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의 작은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책들의 부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눌 예정이고요. 9월이 독서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가을에 독서할 만한 책들을 제가 또 여기 몇 권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책들의 부엌 작가의 말 안에 쓴 표현인데, 제가 30대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뭔가 그 공항에 이렇게 대기석 라운지 있잖아요. 뭔가 대기실에서 한참 계속 기다리는 듯한 그런 30대의 시간이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20대 때 생각했던 저의 30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30대라서 좋은 것도 있었고 뭔가 기분 좋고 성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30대의 모습이랑은 제 30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랐어요. 특히 이제 육아라는 그런 이제 터널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육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을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나는 언제까지 왜 이렇게 계속 신호가 오기만을, 내 때가 오기만을, 내 대기자 번호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둡고 깊고 우물 속을 닮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로부터 사실 소설을 쓰게 되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20년 여름에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IT 관련된 회사였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번역을 좀 배워놓은 게 있었어요. 육아휴직 하던 시절에 번역 아카데미를 가서 이제 번역에 대한 거를 배웠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로 좀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회사를 퇴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4단계가 끝나지 않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계속 이어졌고, 거의 전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저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답답한 것도 많고 외로운 것도 많고 모르겠는 것도 많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만한 대상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 편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뭔가 오랫동안 수다를 떨 만한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만나서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과연 뭐였을까? 이런 거를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보물 탐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인디애나 존스나 뭔가 영화 같은 거, 액션, 뭔가 탐험을 떠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세계의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UFO의 그런 정체를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시트콤 PD를 되게 꿈꿨던 것들도 기억이 났어요. 아, 그랬지. 내가 시트콤을 보면서 그렇게 깔깔대며 웃었고, 한국이랑 또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시트콤들을 찾아서 보면서, 아, 내가 굉장히 즐거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 라는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광고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집행하거나, 전략기획실에서 경영 전략이나 사업 전략 등을 이제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전략 보고서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작업들을 제가 많이 맡았었는데, 그러고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럼 이야기를 뭔가 만들어내는 거, 컨셉을 도출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재밌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뭐지? 라고 했더니 아, 소설을 쓰는 거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아, 뭐야, 소설은 남들이나 쓰는 거지. 나는 읽는 사람이지. 무슨 내가 소설을 지금 뭘 써. 내가 무슨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글을 쓰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뭐 작가로 뭐하러 굳이 해. 그냥 독자로 만족하고 살지. 충분히 나는 즐거운데 책 읽는 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 딱 제가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아니 뭐 근데 있잖아. 지금 누가 나한테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급해가지고 뭐 데드라인이 있는 어떤 뭐 글을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는데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 글을 어차피 쓴다고 해도 아무도 안 보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그립지? 나는 지금 어떤 문장을 읽고 싶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쏟아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코로나 시즌이요. 그리고 뭔가 위로받고 또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유대와 그런 환대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간을 하다가 카페면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북스테이면은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약간 펜션 같은 건데 약간 책을 좀 겸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푹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울의 작은 동일서점에서 번역 클래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출판 번역 쪽을 배웠었는데 이제 그거를 고전 문학인 빨강머리앤이라든지 오즈의 마법사, 피터 레빗 시리즈 이런 것들을 같이 번역하고 감수하고 같이 또 이제 퇴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고전 문학을 다시 읽게 된 거예요. 다시 오즈의 마법사를 읽고 알퐁스 도드의 별을 읽고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읽고 그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숨쉬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그 문장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과정, 그거를 나만의 번역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일종의 글쓰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이야기의 영감을 많이 받아가면서 원래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나 플롯들을 같이 구상하면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임원분이 하셨던 말이에요. 야채 장사 잘하는 사람이 생선 장사도 잘하더라. 본인이 살아오면서 했던 그런 본인만의 패턴과 방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요리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친구의 모임을 주선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나만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MBTI 기질도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했던 그런 과정들을 잘 돌아보고 내가 했던 그 과정들 중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그대로 빼서 글쓰기에도 적용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일단 내가 내 방식대로 한번 써보고 내 방식이 아닌 것 같으면 그 퇴고할 때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 쓰고 싶은 대로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일단 저한테 익숙한 방식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보고 같은 거를 올릴 때 PPT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익숙했어요. 그래서 아주 시놉시스 정도만 만들고 난 다음에는 PPT로 제가 쭉 그 스토리 전체를 쫙 펼쳐서 20장 정도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아웃라인이었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 승, 전, 결로 구성이 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뭐 결론 부분은 크리스마스가 있었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봄에는 어떤 고민들을 사람들이 갖고 올까? 30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랑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엑셀을 켠 다음에 시우는 MBTI가 뭘까? 나윤이는 고향이 어딜까? 뭐 유진이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을까? 또 형준이는 아빠랑 무슨 관계였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 마음대로 막 구상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엑셀로 막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친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얘랑 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때는 어땠어?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약간 예측도 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워드를 켜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이상, 3개월 반 정도를 초고를 그냥 쭉 썼어요. 하지만 초고를 쓰면 그게 살아남는 문장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럴 거라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도 안 되고 막 얘기가 저기로 가고 여기로 새고 막 이래도 뭐 어때? 나중에 다 고치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일단 쭉 정주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앞만 보고 쭉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리뷰 메이트를 한 명을 찾습니다. 그때 이제 제 친구 중에 여행 작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가지고 수다를 막 떨다가 헤어질 때쯤에 제가 근데 있잖아 사실은 내가 그냥 소설 한번 그냥 써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기겁을 하면서 보여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수혁의 편을 일부를 보여줬더니 친구가 그때도 좀 엉망이긴 했는데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라서 이거 재밌다. 이거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 같다. 막 의욕적으로 하면서 야 나도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리뷰해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가 한 절반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 친구랑 만나고 뭐 힘들면 온라인으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 부분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한데 이거 아예 빼거나 다른 얘기를 넣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소설가가 되는 거는 보통은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공채 출신처럼 그렇게 이제 등단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협서라는 이제 메타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학 공모전, 글짓기, 뭐 공모전이랑 공모전은 다 모아놓은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 정도는 공모전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전을 넣을 때마다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일단 1년 동안은 제가 퇴고를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하게 될 것이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을 조금씩 한 2군데, 3군데 넣어보면서는 그때부터는 리뷰어를 조금 더 늘렸어요. 제 글을 좀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7명 정도를 제가 선별을 한 다음에 일단 글을 정말 좋아하고 소설 분야 좋아하고 이런 글을 읽을 만한 사람들을 제 친구랑 아는 분들께 통해서 7명을 제가 잘 선별한 다음에 설명을 잘 하고 피드백에 대해서 아웃라인도 막 정해서 주면서 제가 부탁을 공식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고를 더 많이 해나갔던 것 같고,
정말 신기했던 게 리뷰어가 7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짚어내는 포인트들이 7명 중에 5명은 거의 비슷해요.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하고 이 캐릭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내는 그 단락의 부분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 퇴고를 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입체적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책이 나왔나요? 이렇게 그다음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9월 30일 날 세미파커스 1회 공모전에 응모를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초고 끝나고 퇴고를 한 8번 정도 했었던 타임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완전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서 그냥 이제 공모전에 이제 이렇게 막 7월에도 내봤고 9월에 내고 11월에도 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던 찰나였는데, 공모전 발표 이틀 전에 거기 편집장님이 연락을 따로 주셨는데 공모전에서는 안타깝게 안 됐지만 본인이 이거를 너무 출판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회사를 설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올해 1월 중순에 제가 출간 제안을 받았고 5월 12일 날 책으로 나왔으니까 사실상 한 4개월 안 되는 시간 안에 표지까지 다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내기로 하면. 근데 이제 이 책이 약간 봄이나 여름 사이의 느낌과 굉장히 잘 맞고 휴식이나 힐링의 느낌이라서 세미파커스 편집팀이랑 마케팅팀에서 이게 빨리 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돼서 굉장히 저도 허겁지겁 굉장히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출판까지 연결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의 이제 작가로서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는 책들의 부엌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나름 좀 열심히 살아왔는데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갑자기 인생에 변곡점이 생기는 순간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근이 디폴트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이제 워라벨 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욕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인생에 변곡점이 생긴 이제 시점이 저는 30대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0대도 많을 수 있지만 저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30대가 인생의 변곡점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국민소득 지표상으로는 이제 명실공히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이긴 한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할까?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마음만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겉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면 세계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심연을 헤매는 그런 30대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이야기가 기승전결의 이제 구조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구성을 했는데요. 약간 옴니버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사회적 자아와 본래적 자아 사이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걸 왜 봄에 넣었냐면 30대 초반이 가장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안녕하세요, 네네 막 이러다가 집에 오면은 막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그런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서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었지? 회사에서 12시간 있고 뭐 이렇게 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평가받는 거 이런 거 빼고 진짜 나는 뭐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가장 극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캐릭터가 누굴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돌들이 그런 캐릭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소녀시대의 태연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다혜행이라는 인물을 썼어요.
인터뷰하는 거를 예전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또 제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한테 도움을 좀 받으려고 상담을 하면 네가 뭐 그렇게 노후가 고민이 돼? 네가 지금 정체성 고민 그거 너무 배부른 소리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제 태연님도 오랜 기간 동안 심리상담도 받으셨고 그게 꼭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아니면 뭔가 돋보여서가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차용해서 이 모티브를 삼아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캘리그래피들은 그 책들의 부엌을 읽으시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다 와닿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캘리그래피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거예요. 출처들이 이제 밝혀져 있고요. 다른 인스타도 제가 이제 출처를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앤이라는 이 다인이한테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하늘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은 우주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우주는 굉장히 광대하고 큰데 나는 정말 티끌만하게 조그마한 존재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내 안에 있던 정체성의 갈등과 혼란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담아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광대한 자연을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 자기만의 공간체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어디에서나 마음을 둘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게 내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이 이렇게 안식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공간, 내 정체성을 다시금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벚꽃 엔딩 시즌에 사총사가 등장을 하죠. 시우와 야윤이가 이렇게 쭉쭉 오는데 이때는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봄이라는 건 30대 초반을 의미하는데 20대 청춘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껏 누렸던 청춘을 반납하고 뭔가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어떤 30대의 반열에 올라서야 되는 20대들의 불안함 그리고 막연함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30대 초반에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결혼해서 어떻게 또 하고 막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40이 다 돼서야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부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회사를 다니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회사를 계속 다니더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옵니다. 여름에는 이제 1등, 최연소, 인류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하죠. 어떤 그런 타이틀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래서 어떤 그런 한국 사회에서 주는 그런 압박감에 대한 이야기를 소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리뷰들을 이렇게 막 읽어보고 검색을 해보거든요. 보면은 소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감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희라는 캐릭터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큰 캐릭터예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괜찮은 모습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그게 과연 소희가 원하는 것이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장면을 일부러 넣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인류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특별해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는 각자 자기만의 어떤 방향과 속도와 그리고 그 자기만의 최적화된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희한테 이제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고 내가 만약에 다음 해에 죽는다면 3년 안에 죽는다면 5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나는 계속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고 소희는 그걸 동화책을 쓰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경로를 좀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성적이고 뭔가
객관적인 현실을 살아야 되는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끌어안고 내 이야기의 깊숙한 곳까지 끌고 들어가서 내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요. 마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지훈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라는 캐릭터는 제가 가장 사실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는 제가 약간 되게 이해하고 싶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마리라는 캐릭터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허구의 자신의 모습을 가정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더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 오랜 세월 이제 마리와 함께했던 지훈은 굉장히 다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훈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거기에 반해서 마리는 굉장히 내면이 불안하고 이렇게 버틸 곳이 없는 그런 아이로 등장을 하죠. 사실 저는 지훈의 일을 빌어서 마리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이 편을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소설을 쓰는 게 거짓말을 쓰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누구나 하고 사는 거고 그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고 어떤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역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인데 소중했던 꿈과 사랑을 상실한 뒤에 사랑할 의미를 잃어버린 남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을이 약간 좀 절정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이야기의 구조상 약간 절정에 머무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이제 캐릭터를 갖고 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상실을 경험했죠. 첫 번째로는 꿈의 상실입니다. 본인은 뮤지컬 연출가가 되고 싶어서 뉴욕에서 공부까지 했는데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자기가 믿었는데 자기의 돈을 노리고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친구한테서 느끼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절망감을 느낀 캐릭터고, 세 번째가 가장 결정타인데 자신을 가장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암으로 3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 캐릭터예요. 사실은 상실이란 상실은 다 경험한 캐릭터죠. 그래서 민수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상태로 굳이 살아야 될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바라는 게 없고 나에게는 세상이 계속 상실만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고통인데 내가 왜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날씨를 보면서 약간 양가적인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과연 모두가 그렇게 행복할까? 나는 정말 그만큼 행복할까? 분명히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실이나 슬픔을 아는 채로 가슴에 묻은 채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란한 가을에 대비되는 엄청난 상실을 대비해서 수역의 감정을 묘사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역이가 아버지랑 화해하는 장면을 저는 꼭 넣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수역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님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이 아버지라는 캐릭터가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가도기에서 어떤 우리나라를 성장을 일구었던 그런 주역분들이시고 그렇지만 어떤 자신의 마음을 별로 돌보지 않으셨고 감정 표현에 서투르신 분들 그래서 어떤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쉽지 않은 그런 어른을 좀 그리고 싶었고 사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그 많은 상실들에 대한 혹은 슬픔에 대한 상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김영하 작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설을 읽는 이유는 그 등장인물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같이 겪어보면서 그것들의 결국은 결론이 있잖아요. 끝이 있고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자신이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다른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첫눈이 내리는 11월, 유진한테서 누가 다가오죠. 책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너무 스포일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유진은 원래 스타트업을 하다가 접고 이제 시골에 펜션을 만든 친구인데 원래 스타트업을 같이 했던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등 관계에 있다가 결국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제 자신은 그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진이를 찾아온 첫눈에 찾아온 선배가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그런 시기가 어떤 첫눈이 내리는 날로 잡아서 얘기를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진이가 어떻게 복수키친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책들의 부엌을 쓴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왜 소설을 썼냐? 저에게 위로하고 싶었고 마음의 허기를 좀 채우고 싶었고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조금 뭔가 극복해보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때 이런 나를 그래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기저귀를 갈아준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위해서 격려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런 돌봄이나 환대나 유대관계, 사랑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완전하지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통찰의 시간을 크리스마스 시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것도 사실 주제의식이랑 맞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인생에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그 쓴맛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쓴 경험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 다음은 조금 더 내가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뭐라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봄에는 정체성과 청춘과의 결별에 따르는 그런 어떤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름에는 경쟁과 성취에 압박을 주는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의 컴플렉스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가을에는 어떤 꿈꾸던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상실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겨울은 그런 힘든 윈터링 시즌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어떤 삶의 어떤 통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거예요. 괜찮다. 그냥 쉬어도 되고 잠깐 멈춰도 그냥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어떤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점의 그림이, 한 편의 소설이, 한 곡의 음악이, 그날의 바람이 당신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으면 그래서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가을의 독서에 대해서 르누아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겨울의 일주일이라고 책들의 부엌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메이브 빈치라는 분이 아일랜드의 국민 작가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2012년도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낸 작품이 그 겨울의 일주일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메이브 빈치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 작가님을 꽂히면 그 작가님이 쓰신 소설을 쭉 읽거든요. 메이브 빈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들의 부엌을 쓸 때 플롯을 구성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이야기의 전개라기보다는 어떤 인물 캐릭터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양리 북스키춘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서사 구조가 있잖아요. 메이브 빈치의 소설도 똑같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이야기고 이걸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사실 이동우 작가님의 왕팬입니다. 그래서 찐팬인데 제가 이동우 작가님이 작품을 많이 안 쓰셨어요. 많이 안 쓰셨지만 정말 문장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이게 이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자체가 시골에 있는 헌책방에서 일어나는 힐링 로맨스입니다. 그 로맨스지만 그거 자체로 굉장히 많이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책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오가와 이토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달팽이 식당, 마리카의 장가 뭐 굉장히 쭉 시리즈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츠바키 문구점이라는 이 시리즈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후속작도 있어요. 반짝반짝 공화국이라는 책으로 후속작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말 대대적인 인기를 누렸던 책입니다. 책들의 부엌을 쓰기 전에 제가 이 앞에 나왔던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 그 다음에 날씨가 조금 찾아가겠어요, 그 다음에 츠바키 문구점은 약간 무슨 기출 분석하듯이 제가 아주 열심히 달달달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고 여기서 왜 이런 플롯을 썼을까?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얘기가 전개됐을까?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내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까지 상상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을날 힐링할 만한 책 추천해 주시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시면은 오즈의 마법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고 동화책으로도 봤지만 이게 정말 그 본편의 그 전체 버전을 한번 다시 보면 어른에게 또 들려주는 메시지, 그 타이밍에 맞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도 꼭 한번 이 가을에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로시는 왜 그토록 다시 그 M 아줌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그 다음에 허수아비는 왜 그렇게 머리를 갖고 싶어 했고, 양철나무꾼은 왜 그렇게 심장을 원했고, 사자는 왜 그렇게 용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오즈의 마법사였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상징과 비유와 이야기 플롯이 굉장히 탄탄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른분들께 사실 어린 왕자 읽듯이 이것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책은 델리아 오원스님이 70세 때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첫 장편 소설이고요. 지금 전 세계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가제가 노래하는 것은 첫 장을 딱 펼치면 이제 끝낼 수가 없어요. 다 읽으셔야지 다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이 강하고 약간 미스터리 추리물인가? 로맨스물인가? 그리고 1920년대 미국 소설 느낌도 나고요. 굉장히 소설의 구조나 서사가 탄탄하고 습지에서의 생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이 기본적으로는 생태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자로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에세이도 많이 쓰셨던 분인데 처음으로 쓰신 어떤 그 장편 소설인데 정말 처음 쓰셨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퀄리티와 내용의 그런 압축성이나 이런 것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인생의 외로움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습지에 5살 때 카야라는 여자 주인공 아이가 습지에 버려져요. 5살, 이제 뭐 11살 안 된 아이가 습지에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혼자 숨어 살면서 그때 이제 이 카야라는 아이가 컸을 때 굉장한 미모의 여성으로 성장하는 걸로 등장하거든요. 거의 뭐 야생에서 컸다시피 하니까 몸매도 엄청 예쁘게 나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카야의 인생에 테이트라는 이제 그런 남자와 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두 남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의 서사 구조도 굉장히 독특하고 플롯도 좋고 약간 앵무새 죽이기랑 느낌이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미스터리 추리물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독특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세이도 몇 편 추천을 드릴 건데 김민철 카피라이터님이 쓰신 책이에요. 작년에 나온 책인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이게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쓰는 편지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이모한테 편지를 보내거나
또 친구랑 함께 평생 같이 베스트 프렌드로 늙어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던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던 마이산에 여행을 가서 그 친구에게 쓰는 편지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먹먹하면서도 다채롭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체도 좀 달라지잖아요. 말투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도 읽으실 수 있고 이 가을에 누군가에게 편지 한번 써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책을 읽고 써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리 작가님의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저 이 책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와 나도 이런 문장 쓰고 싶다. 와 이런 문장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읽었던 책입니다. 이분이 그 인생극장의 작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그 사람만의 빛나는 한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캐칭을 하셔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쓴 에세이집입니다.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아서 이 책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가은 작가님의 호호호라는 책인데 우리 집을 찍으신 영화 감독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영화만 좋아서 평생 영화만 붙잡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내 모든 것을 영화에 쏟아부었는데 어느 순간 영화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영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하지? 영화 감독 안 하면 뭐 먹고 살지? 나 뭐 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면서 번아웃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뭐지? 나를 웃게 했던 것들이 뭐지?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하세요. 아, 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는데 나 만화책 진짜 좋아했어. 막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풀어내 주시는데 얼마나 경쾌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 주시는지 읽는 내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가은 작가님도 언젠가 한번 꼭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전 혼자 하면서 했는데 약간 이상하게 웃겨요, 이 얘기가. 그래서 웃을 만한 명랑한 에세이를 찾으신다 라고 하면은 전 항상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빨강머리에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빨강머리에는 정말 세계적인 고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사실 책들의 부엌을 쓸 때 가장 큰 어떤 에너지가 그 빨강머리엔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빨강머리에는 도대체 이제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일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대책 없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빨강머리엔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막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또 빨강머리엔에 등장하는 그 자연 묘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분이 안 좋을 때 빨강머리를 탁 펴가지고 자연 묘사된 장면들을 막 보기도 하고 또 그 문장을 번역을 해보기도 하면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글을 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책 추천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에필로그랑 연결이 됩니다. 빨강머리엔이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냐면 11살 빨강머리엔이 기차 플랫폼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매슈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날 자기가 이제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잠을 못 잤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어스름이 내려앉을 쯤이 되었고 이제 자기를 데려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을 읽을 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애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얘는 좀 뭔가 걱정이 됐지 않았을까? 어스름이 지는데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없으면 뭐 기차관에서 어떻게 해요? 플랫폼에서 그죠? 그래서 기차역에서 뭐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매슈 아저씨가 결국 일단은 앤을 어쩔 수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기로 한 다음에 앤이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자기가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밤에 아저씨가 못 오시면 기찻길을 따라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커다란 벚나무에 올라 밤을 보내려 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달빛을 머금고 하얗게 활짝 핀 벚꽃나무에서 잠이 든다면 정말 근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대책 없이 밝은 아이다.
자기를 데리려고 오지 않기로 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면 어떡하지? 나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면 어떡하지? 그 밤에 그 나무에 올라서 그게 뭐가 그렇게 로맨틱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길 모퉁이에 있는 벚꽃나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빨강머리에는 쭉 다 있잖아요. 이게 초반부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길 모퉁이에 있는 하얗게 꽃을 피운 벚꽃나무에 올라 밤을 새우겠다라는 표현이, 근데 맨 마지막에 길 모퉁이에 대한 말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가가 처음이랑 끝에 그 말을 심어 놓은 거예요. 길 모퉁이라는 말이. 길 모퉁이에 서 있는 벚꽃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을 보시면 되는데, 20살의 애니 하는 말입니다. 퀸즈를 졸업할 때, 퀸즈가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미래는 고든 길처럼 눈앞에 뻗어있는 듯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이정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전 길 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길 모퉁이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저는 몽고메리 작가가 길 모퉁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 빨강머리에는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나 삶의 변곡점이 등장하잖아요. 누군가도 피할 수 없어요. 삶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은. 그런데 그런 변화의 시점이 오면 저처럼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나 회사 퇴사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떤 걸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끝인가? 이렇게 뭔가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빨강머리에는 눈을 통해서 인생의 변곡점이 왔을 때 길 모퉁이 길에 있는 벚꽃나무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벚꽃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았어요. 벚꽃나무는 달빛을 받았을 때 정말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밤의 순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어둠의 그런 모호함의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순간에도 밝게 빛나는, 당신에게 위로를 주는, 당신이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달빛에도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벚꽃나무를 바라봐. 길 모퉁이 그 너머서는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작가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인천공항의 터미널2의 120 라운지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대함으로 인생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될 줄도 잘 몰랐고, 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팔릴 줄도 몰랐고, 제 인생이 변곡점에 섰을 때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지만 잘 될 거야, 괜찮아, 기대해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때 이미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막 이런 변화에 또 적응하고 하느라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기대하던 그 순간, 뭔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여행을 꿈꾸던 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듯이 내 미래에도 내가 그 다음이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괜찮은 장면이 나오겠지, 더 재밌는 얘기가 있겠지, 더 즐거운 것들이 있겠지, 더 어두운 밤이 올 수도 있겠지만 달빛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그런 경유지로 출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의응답하셨던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소양리 북스키친이 실제로 있나요? 혹은 소양리 북스키친의 모티브가 된 곳이 존재하나요? 네, 있습니다. 볼까요? 짠! 잘 보이시나요? 프로젝터에서? 여기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소양두배라는 곳입니다. 한옥호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양고택으로도 되어 있는데 두배라는 곳이라서 한옥호텔
호텔의 개념이랑 현대식 카페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이 쫙 둘러있거든요. 카페나 고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전체가 다 이렇게 산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능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네. 재미있는 책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책들의 부엌에서 책을 선정하는 기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재미있는 책 고르는 기준은 다 각자 너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내 취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 생각에는 베스트셀러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가 좀 사람들이 읽기 편한 문장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베스트셀러 중에서 나에게 좀 마음에 맞는 작가가 보인다 하면은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작가가 보통은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추천하는 책들이 최소 한 권 이상씩은 보통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작가들은 쓰면서 다른 책 이야기를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인터뷰를 했을 때 책을 추천해 주신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내 취향의 작가를 발견하면 그 취향의 작가가 추천하는 책이나 그 작가가 쓴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의 이제 취향을 좀 할 수 있게 독서 모임 같은 것들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들을 내가 약간 운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을 선정해 가면서 다양한 생각도 좀 들을 수 있고 책도 추천받을 수 있고 도서관 오시면 또 사서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을 했으면 좋겠고 책들의 부엌에서 책을 선정하는 기본은 사실 그 계절마다 그 특색의 주제에 맞는 책을 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의 플롯상 꼭 필요한 주제를 담은 책들을 담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뭐 자신의 가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다가 책을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꿈만 꾸던 글쓰기, 작가의 꿈, 나이든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 델리아 오원스가 70세에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뭐 마치 70세가 되어서 갑자기 그 소설을 써서 갑자기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오랜 기간 쓰셨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든 지금이라도 분명히 가능하고 사실 일기만 써도 저는 누구나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이 그냥 작가인 거지 그 사람이 등단을 했다고 해서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만 꾸던 글쓰기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나만의 나를 닮은 글쓰기는 지금부터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굉장히 좋은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막 작가로 문학동네 상을 받아 등단하고 이것까지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그냥 나에게 내 마음속에 뇌를 MRI로 스캔하듯이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살지? 나는 도대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살지? 이런 거를 약간 내 삶의 해상도가 높아지도록 사진에 초점이 딱 맞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의 글들을 자신에게 써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 글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작가가 되었을 것이고 책이 나오기면 더 좋겠지만 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까지 다 끝났고요. 네. 감사합니다.